조선시대 여자들도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왜 200년 후 딸들은 족보에서 지워졌을까? 1485년 성종 16년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30년에 걸친 편찬, 세조부터 성종까지 3대에 걸쳐 만든 이 법전은 조선 500년을 지배할 만세성법이었다. 이 법전의 호전, 재산 상속에 관한 조항을 보면 놀라운 문구가 나온다. 자녀는 남녀 구분 없이 균분 상속한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재산을 불균등하게 분배한 경우 관에서 직접 분재한다. 관작제주. 관에서 강제로 재산을 다시 나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상속 재산이 침해된 경우 제소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자녀 균분 상속을 강력하게 보장한 것이다. 법전만 그런 게 아니었다. 실제로 양반 가문에서 작성한 분재기를 보면 아들과 딸이 정말로 똑같이 재산을 나눠받았다. 1484년 안동의 한 양반 집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아들 4명, 딸 3명, 총 7남매였다. 노비 140명, 논밭 802락. 이것을 7등분했다. 아들 1명당 노비 20명, 논밭 114두락. 딸 1명당 노비 20명, 논밭 114두락. 완벽하게 똑같았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만 추가로 제위전을 조금 더 줬다. 제사 비용으로 쓰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것도 많지 않았다. 전체 재산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이라는 표현이다. 조선 초기에는 장남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었다. 제자녀윤회 봉사.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제도였다. 올해는 큰아들, 내년은 작은아들, 그 다음에는 큰딸, 그 다음에는 작은딸. 이렇게 돌아가며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 성종실록 1486년 11월 8일 기록을 보면 효령대군의 세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관에 안치하자마자 서둘러 재산을 나눈 죄로 문책당했다. 죄목은 강상죄. 조선에서는 부모의 3년상을 지낸 뒤에야 재산을 나누는 것이 법도였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부터 챙긴다? 그것은 부모를 돈으로 보는 행위였다. 왕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재산 상속은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였다. 그리고 그 재산은 태어난 순서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조선 초기에는 남편이 처가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솔서혼속.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다. 시집살이가 아니라 처가살이였다. 왜 그랬을까?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딸이 받은 노비와 논밭, 그것을 관리하려면 처가 근처에 살아야 했다. 게다가 제사도 딸이 지냈다.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조선 초기의 평범한 풍경이었다. 1600년대까지도 이런 관습은 계속되었다. 양반 사대부 집안의 혼인 기록을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서 3년에서 10년씩 사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심지어 평생 처가에서 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니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딸도 집안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외손자도 친손자와 똑같이 대우받았다. 족보에 외손자 이름이 당당히 올라갔고 외손자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15세기 조선, 그것은 남녀가 재산에서만큼은 평등한 사회였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재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556년 대구. 한 양반이 집을 나갔다. 이름은 유유. 나이는 30 중반. 아내는 백씨, 아버지는 유해원, 동생은 유연. 유유는 그냥 사라졌다. 가출인지 실종인지 아무도 몰랐다. 집안은 혼란에 빠졌다. 아내 백씨는 남편을 기다렸고 동생 유연은 형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유유는 돌아오지 않았다. 6년이 지난 1562년. 갑자기 한 사내가 나타났다. 나는 유유다. 사내를 데려온 사람은 유유의 매형 이지였다. 이지는 유유의 누이와 결혼한 사람, 즉 유유의 처남이었다. 이 사람이 형님입니다. 6년 전 집을 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내는 유유와 백씨 부부만 알 수 있는 일들을 정확히 말했다. 첫날 밤 이야기, 결혼 전 에피소드, 집안의 비밀스러운 일들. 놀랍도록 정확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얼굴이 너무 달랐다. 6년이 지났다고 해도 사람의 골격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백씨는 혼란스러워했다. 당신이 정말 제 남편입니까? 사내는 대답했다. 그렇소. 나요. 동생 유연이 움직였다. 관청에 고발장을 냈다. 저자는 가짜입니다. 제 형을 사칭하는 사기꾼입니다. 사내는 잡혀갔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네가 정말 유유냐? 그렇습니다. 증거를 대라. 사내는 유유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너무 정확해서 관리들도 혼란스러워했다. 이자는 정말 유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의 외모와 전혀 다릅니다. 저것은 분명 가짜입니다. 결국 사내는 석방되었다. 증거가 불충분했다. 그리고 사내는 석방되자마자 사라졌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내가 사라지자 형수 백씨가 동생 유연을 고소했다. 시동생이 오빠를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주장이었다. 유연이 형 유유를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신원 확인 문제에서 조선 최악의 범죄인 형제 살해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왜 백씨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백씨는 장남의 부인, 즉 총부였다. 총부는 집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 집안의 모든 며느리 중 최고 서열, 남편이 없어도 제사를 주관하고 심지어 가게를 이을 사람을 선택할 권한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 유유가 정말로 죽었다면 동생 유연이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백씨는 총부의 지위를 잃는다. 재산도 권력도 모두 유연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백씨는 유유가 살아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그 사내가 가짜일지라도 유유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졌다. 사내가 진짜 유유였는지 가짜였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의 진짜 이유는 재산이었다. 매형 이지는 왜 사내를 데려왔을까? 처가의 재산에 욕심이 났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재산을 받았다. 이지의 아내, 즉 유유의 누이도 아버지 유해원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만약 유유가 죽으면 유해원의 재산은 동생 유연과 딸들에게 나눠진다. 하지만 유유가 살아있으면 장남인 유유가 제사를 주관하고 그 과정에서 이지도 처가 재산에 손을 댈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이지는 사내를 데려온 것이다. 동생 유연은 왜 고발했을까? 형이 돌아오면 자신이 받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형수 백씨는 왜 유연을 고소했을까? 남편이 죽으면 총부의 지위를 잃기 때문이다. 모두 재산 때문이었다. 균분상속, 평등하게 나눈다는 그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재산이 점점 줄어든 것이다. 재령 이씨 집안의 사례를 보자. 17세기 초 이함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그의 재산은 노비 161명, 토지 821두락. 상당한 재산이었다. 이함이 죽고 아들 이시청이 상속받았다. 7남매가 균분 상속했다. 이시청이 받은 목, 노비 23명, 토지 117두락. 7분의 1이 된 것이다. 이시청이 죽고 손자 이신일이 상속받았다. 이시청에게도 자녀가 여러 명 있었다. 이신일이 받은 목, 노비 3명, 토지 16두락. 3대 만의 노비는 161명에서 3명으로 토지는 821두락에서 16두락으로 줄었다. 이것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노비 3명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제사 음식을 장만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 1669년 부안 김씨 가문. 김명열이라는 양반이 유언을 남겼다. 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종가의 법이 무너진 지 오래다. 제사 돌려지내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딸들은 출가 외인인데 제사를 사위가 지내고 있다. 김명열은 괴로워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자가래에 따르면 제사는 적장자가 지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자녀윤회 봉사,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제사 지내는 관습이 너무 뿌리 깊었다.
게다가 재산도 균분상속해야 했다. 경국대전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다. 김명열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김명열의 유언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부모의 재산은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지내되 딸들에게는 결단코 맡기지 않는다. 대신 출가한 딸들에게는 아들 몫의 3분의 1만 분배한다. 혁명적인 변화였다. 경국대전은 균분상속이라고 명시했지만 현실에서는 딸은 13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첫째, 재산이 줄어들었다. 균분상속을 하면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공포가 퍼졌다. 둘째, 유교 예학이 발달했다. 17세기는 조선 예학의 전성기였다. 주자가래를 연구하고 적장자 중심의 종법 제도를 이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수백 년간 이어진 균분상속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그래서 타협했다. 재산은 아들만, 재산은 딸에게 13. 이것이 17세기 후반의 새로운 규칙이 되어갔다. 물론 모든 집안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딸에게 똑같이 주는 집안도 많았다. 하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균열은 18세기에 완전히 깨지게 된다. 18세기에 들어서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장나무 대상속이 대세가 되었다. 딸은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다. 제사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녀윤회 봉사는 사라지고 장자 단독 봉사가 자리 잡았다. 장남만 제사를 지낸다. 부모 제사, 조부모 제사, 증조부모 제사 모두 장남이 주관한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18세기 말 실학자 정약용이 말했다. 주요 가문들의 본종이 어려움을 겪고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된 배경을 보면 바로 균분상속 때문이다. 정약용의 논리는 명확했다. 선대의 재산이 많을 때는 괜찮다. 7남매에게 나눠줘도 각자가 받는 몫이 충분하다. 하지만 대대로 균분상속을 하면 3대, 4대를 거치면서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처음에 노비 100명이었던 집안이 3대 후에는 노비 1명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할 돈이 없다. 집안의 체면도 유지할 수 없다. 과거 시험 준비도 못한다. 결국 양반에서 몰락한다. 정약용뿐 아니라 많은 양반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균분상속이 문제다. 장남에게 몰아줘야 한다. 그리고 양반들은 무서운 일을 시작했다. 족보를 조작한 것이다. 18세기 이전 족보를 보면 아들과 딸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장남 김철수, 차남 김영수, 장녀순이 마이너스 박서방에게 출가, 차녀 복이 마이너스 이서방에게 출가. 딸들의 이름과 남편까지 자세히 기록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족보를 보면 장남 김철수, 차남 김영수, 장녀 마이너스 박씨에게 출가, 차녀 마이너스 이씨에게 출가. 딸들의 이름이 사라졌다. 심지어 19세기 족보는 더 심했다. 장남 김철수, 차남 김영수. 딸들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재산 상속 때문이었다.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족보에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딸? 무슨 딸? 우리 집안에 딸은 없는데. 이렇게 잡아뗄 수 있었다. 혼인 제도도 바뀌었다. 솔서혼속 남편이 처가살이 사라지고 반친형제가 확산되었다. 반친형제는 이런 제도였다. 결혼하면 신부가 3년 정도 친정에서 산다. 그동안 신랑은 가끔 처가에 와서 머문다. 3년이 지나면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간다.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이 되자 아예 친형제로 바뀌었다. 결혼하자마자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간다. 처음부터 시집살이. 이것은 단순한 혼인 풍습의 변화가 아니었다. 딸의 지위가 바뀐 것이었다. 처가살이를 하면 사위가 장인장모 제사를 지낸다. 딸이 받은 재산도 처가 근처에 있어야 관리하기 편하다. 하지만 시집살이를 하면 딸은 시댁 사람이 된다. 친정과 단절된다. 친정 제사도 안 지낸다. 친정 재산도 받을 이유가 없다. 넌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우리 집 재산은 아들들이 물려받는다. 이것이 18세기 이후의 새로운 논리였다. 경국대전은 여전히 균분 상속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19세기 조선 말기. 경국대전은 여전히 조선의 최고 법전이었다. 1865년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경국대전을 보완한 법전이었다. 여기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다. 자녀는 균분 상속한다. 법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19세기 양반 집안의 분재기를 보면 장남이 전체 재산의 5,070%를 받았다. 차남, 삼남은 2,030%를 나눠 가졌다. 딸은 거의 받지 못했다. 운이 좋으면 아들 몫의 10분의 1 정도. 대부분은 아예 받지 못했다. 시집 갈 때 혼수 챙겨줬으니 그것으로 만족해라. 이것이 19세기 양반들의 논리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국대전에 균분 상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딸들이, 차남들이, 삼남들이 법정에 섰다. 관아에서는 난감해했다. 법으로는 균분 상속이 맞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판결은 대부분 이렇게 났다. 법으로는 균분 상속이 맞다. 하지만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므로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이중잣대가 작동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법을 조사했다. 조선인들의 상속 관습은 어떠한가?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장자후 대상속이 관습이다. 딸은 거의 받지 못한다. 일본은 이것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했다. 경국대전? 그건 옛날 법이고 실제로는 아무도 안 지킨다. 1912년 조선민사령이 공포되었다. 상속은 관습법에 따른다. 이렇게 장자후 대상속이 법으로 굳어졌다. 균분 상속은 완전히 사라졌다. 딸들의 상속권도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1958년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 호주제가 명시되었다. 장남이 호주를 승계한다. 재산도 장남 위주로 상속된다. 21세기까지 이어졌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500년 만에 조선 초기의 평등 상속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아이러니했다. 1485년 경국대전이 명시한 자녀 균분 상속. 그것이 500년 동안 무시당하다가 2008년에야 다시 법으로 인정받았다. 역사는 돌고 돌았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재산을 받았다. 17세기에 균열이 생겼고 18세기에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21세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사이 500년 동안 수많은 딸들이 족보에서 지워졌고 수많은 가족이 재산을 두고 싸웠다. 유유 사건처럼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가족이 가족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벌어졌다. 모두 재산 때문이었다. 경국대전은 말한다. 자녀는 균분 상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법과 현실의 괴리, 그것이 조선 500년 상속 전쟁의 진짜 모습이었다.